엄마, 엄마세요?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톱스타가 시장 생선가게 앞에 멈춰 섰습니다. 가게 안에는 앞치마를 두르고 생선을 손질하던 오윤희가 있었습니다. 20년 전 재벌가 며느리였던 그녀는 이제 절뚝거리는 다리로 시장 바닥을 지키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앞에 선 여자, 바로 20년 전 고아원에 보낼 수밖에 없었던 딸 이서윤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치는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졌어요. 과연 이 모녀는 어떻게 20년 만에 다시 만나게 된 걸까요? 그리고 오랫도록 딸을 버릴 수밖에 없었던 엄마의 사연은 무엇이었을까요? 사연 시작 전에 무료로 해주실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그곳에 큰 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사연 시작합니다. 따스한 봄 햇살이 유리창을 타고 들어와 거실 가득 부드럽게 퍼지던 어느 오후였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크림색 소파에 나란히 앉은 가족의 모습이 있었죠. 윤희는 남편 준석의 어깨에 살며시 기대어 있었고 그 옆에는 6살 선아가 토끼 인형을 꼭 안은 채 해맑게 웃고 있었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사진사의 구령에 맞춰 터진 플래시가 행복을 그대로 담아냈어요. 윤희는 그 순간이 영원할 거라 믿었죠. 퀸즈 그룹 본가의 응접실은 언제나 은은한 백합 향기로 가득했고 벽면을 따라 걸린 가족 사진들은 대를 이어온 명문가의 역사를 말없이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윤희는 그 한자리를 차지한 자신이 꿈만 같았죠. 시골에서 올라온 평범한 처녀가 재벌가 큰 며느리가 되기까지 참 많은 눈물과 웃음이 있었으니까요. 엄마, 나 오늘 유치원에서 칭찬받았어. 선아가 종종 걸음으로 달려와 치맛자락을 잡아당겼습니다. 윤희는 아이를 번쩍 안아 올리며 볼에 뽀뽀를 해줬어요. 우리 딸 정말 대단하네. 뭘로 칭찬받았어? 선생님이 그림 제일 잘 그렸대요. 아이의 눈망울이 초롱초롱 빛났습니다. 행복은 그렇게 소소한 일상 속에 숨어 있었죠.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여보, 같이 나가요. 오랜만에 둘이서 드라이브나 할까요? 준석이 차키를 돌리며 윤희의 손을 잡았어요. 선아는 어머님이 재워주신대요. 우리끼리 나가서 바람 좀 쐬라고. 남편의 미소가 따스했습니다. 윤희는 가볍게 웃으며 조수석 문을 열었죠. 검은색 세단이 저택 정문을 빠져나갔습니다. 도심의 네온사인이 차창에 반짝이며 스쳐 지나갔어요. 라디오에서는 잔잔한 재즈가 흘러나오고 있었죠. 요즘 선아가 참 많이 컸어요. 벌써 유치원 졸업반이라니. 우리 딸 정말 예쁘게 자랐지. 다 당신 닮아서 그래. 준석이 운전대를 잡은 채 잠깐 고개를 돌려 윤희를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하늘이 갑자기 먹구름으로 뒤덮이며 굵은 빗줄기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앞 유리창이 순식간에 빗물로 뒤덮였습니다. 어휴, 갑자기 비가 엄청 쏟아지네. 조심해서 가요. 응, 걱정 마. 와이퍼가 빠르게 움직이며 뷰웅뷰웅 소리를 냈지만 시야는 여전히 뿌옇게 흐려져 있었죠. 빗줄기는 점점 더 거세졌습니다. 마치 하늘이 무언가를 경고하듯 세상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 쏟아져 내렸어요. 윤희는 조수석에서 앞을 내다보다가 문득 가슴 한켠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왜 그런 불안감이 엄습했을까요? 그때였습니다. 깜빡이는 노란 신호등이 보였고 준석이 속도를 줄이려는 순간이었어요. 반대편에서 미친 듯이 달려오는 트럭의 헤드라이트가 눈을 찔렀습니다. 여보, 기. 타이어가 젖은 아스팔트를 긁는 소리가 귀청을 찢었습니다. 콱광. 엄청난 충격과 함께 세상이 뒤집혔어요.
유리창이 산산조각 나며 날카로운 파편들이 사방으로 튀었고 차체가 마치 종이처럼 구겨지면서 쇳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윤희는 몸이 공중으로 붕 떠올랐다가 다시 좌석으로 내던져지는 걸 느꼈어요. 왼쪽 다리에서 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뚜둑하고 들렸습니다. 흑! 입안에서 철맛이 돌았어요. 정신을 차리려 했지만 눈앞이 캄캄했고 귓가에는 삐하는 이명만이 울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여보. 윤희는 떨리는 손으로 옆자리를 더듬었어요. 준석은 고개가 운전대에 쓰러진 채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여보, 정신 차려요. 목이 터져라 소리쳤지만 남편은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빗소리만이 부서진 차창 사이로 무심하게 들려왔습니다. 차가운 빗물이 윤희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죠. 아픔보다 더 큰 공포가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왼쪽 다리는 꼼짝할 수 없을 만큼 뭉개져 있었지만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살려주세요. 누구 없어요. 윤희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지만 세상은 점점 어두워지기만 했어요. 그렇게 행복했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침의 따스한 햇살도, 선아의 맑은 웃음소리도, 남편의 다정한 손길도 모두 빗물에 씻겨 흐려져 갔죠. 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긴 시간 동안 서서히 눈이 감길 때쯤 앰뷸런스의 사이렌 소리가 빗속을 가르며 울려 퍼졌습니다. 응급실의 하얀 형광등 불빛이 눈을 찔렀고 소독약 냄새가 코끝을 파고들었어요. 환자 보호자분, 정신 차리세요. 간호사의 목소리가 아득하게 들려왔습니다. 남편은요? 윤희는 떨리는 입술로 물었지만 돌아온 건 침묵이었어요. 하얀 천이 덮인 침대가 복도를 지나갔습니다. 그 순간 윤희는 알았죠. 모든 게 끝났다는 걸요. 수술실로 들어가기 전 마지막으로 본 건 복도 창밖으로 쏟아지는 빗줄기였습니다. 눈을 떴을 때는 사흘이 지나 있었어요. 왼쪽 다리는 깁스로 꽁꽁 감겨 있었고 장례식장에서 윤희를 기다리고 있는 건 남편의 영정뿐이었습니다. 하얀 국화꽃 향기가 빈소 안가득 퍼져 있었습니다. 코끝을 스치는 그 냄새가 마치 죽음의 냄새처럼 무겁게 가라앉았죠. 윤희는 검은 상복을 입은 채 영정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왼쪽 다리에는 하얀 깁스가 감겨 있었고 목발을 짚어야만 겨우 움직일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목발조차 손에 닿지 않았어요. 여보. 윤희는 영정 속 남편의 얼굴을 바라보며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액자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준석의 모습이 너무나도 선명했거든요. 불과 사흘 전만 해도 함께 웃고 함께 밥을 먹고 함께 미래를 꿈꾸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차가운 액자 속 사진으로만 남았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발소리가 들려왔어요. 검은 양복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남자가 빈소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석훈이었죠. 죽은 준석의 동생, 아니 이제는 퀸즈 그룹의 실질적인 후계자가 될 남자였습니다. 형수님, 많이 힘드시죠? 석훈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어요. 마치 진심으로 위로하는 것처럼 들렸죠. 하지만 그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윤희는 고개를 들어 석훈을 올려다봤어요. 도련님, 어머님께서 형수님을 찾으십니다. 안으로 들어가 보시죠. 석훈이 손을 내밀었지만 윤희는 그 손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부러진 다리 때문에 일어설 수조차 없었거든요. 저는 이렇게라도 여기 있고 싶어요. 윤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석훈의 입가에 이상한 미소가 스쳤어요. 형수님, 이제 정신 차리셔야죠. 그의 목소리 톤이 달라졌습니다.
형님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석훈이 윤희 곁으로 한 걸음 다가서더니 낮게 속삭였습니다. 형수는 이제 이 집안 사람이 아니야. 윤희는 귀를 의심했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못 들었어? 당신 이제 나가야 해. 석훈의 얼굴에서 모든 가식이 벗겨졌습니다. 차갑게 굳은 표정 속에서 비웃음까지 번져나왔죠. 도대체 무슨 말씀을? 어머님께서 결정하신 거야. 당신 같은 불길한 여자는 우리 집안에 있을 수 없대. 윤희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하지만 선아는, 제 딸은, 선아? 석훈이 코웃음을 쳤어요. 아이 걱정은 하지 마. 우리가 알아서 잘 키울 테니까. 안 돼요. 선아는 제 딸이에요. 윤희는 깁스한 다리를 질질 끌며 석훈의 바지를 붙잡았습니다. 아픔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제발 선아만은. 석훈이 차갑게 윤희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윤희는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어요. 딱딱한 대리석 바닥이 뺨에 닿았고 부러진 다리에서 찌릿한 통증이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잘 들어. 석훈이 쪼그려 앉아 윤희의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자식을 버려서라도 살고 싶으면 당장 나가. 아니면. 그의 목소리가 더욱 차갑게 식었어요. 영영 선아를 못 볼 수도 있어. 윤희는 온몸이 얼어붙는 걸 느꼈습니다. 석훈은 천천히 일어서서 정장의 먼지를 털어냈죠. 닥치고 집을 나가. 그게 형수를 위해서도 좋을 거야.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빈손은 다시 국화꽃 향기와 침묵만이 감돌았어요. 윤희는 차가운 바닥에 엎드린 채 영정 속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이게 무슨 일이에요? 눈물이 뚝뚝 떨어져 대리석 바닥에 작은 얼룩을 만들었습니다. 천륜을 끊는다는 게 이런 걸까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걷지도 못하는 몸이 되고 이제는 자식마저 빼앗길 처지가 되다니. 윤희는 부서진 다리를 질질 끌며 영정 앞으로 기어갔습니다. 여보, 저 어떡하면 좋아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다만 영정 속 남편의 미소만이 변함없이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을 뿐이었죠. 장례식이 끝나고 이틀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윤희는 목발을 짚고 간신히 몸을 일으켜 선아의 방으로 향했어요. 쿵, 쿵. 목발이 복도의 대리석 바닥을 두드리는 소리만이 텅 빈 저택에 울려 퍼졌습니다. 왼쪽 다리는 여전히 깁스로 꽁꽁 묶여 있었고 한 걸음 옮길 때마다 뼛속 깊이 찌릿한 통증이 퍼졌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죠. 선아를 만나야 했으니까요. 선아야. 방문을 열었을 때 윤희는 멈칫했습니다. 아이 방은 텅 비어 있었어요. 침대 위에 가지런히 놓여있던 토끼, 인형도 책상 위의 색연필도 벽에 붙어있던 그림들도 모두 사라져 있었습니다. 선아야. 윤희는 목발을 짚고 허둥지둥 다른 방들을 찾아다녔어요. 하지만 어디에도 딸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이 집에 아이가 없었던 것처럼 모든 게 지워져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뭐 하는 거야? 돌아보니 시어머니 박 여사가 서 있었습니다. 검은 한복을 입은 박 여사의 얼굴은 얼음처럼 굳어 있었어요. 어머님, 선아가 어디 있어요? 선아를 봐야 해요. 윤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박 여사는 팔짱을 낀 채 냉랭하게 말했죠. 그 애는 이미 보냈어. 보냈다니요? 어디로요? 해외로 입양 보냈다. 괜찮은 집으로 갔으니 걱정 마라. 윤희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입양이요? 무슨 소리예요? 선아는 제 딸이에요. 네 딸이라고? 박 여사의 목소리에 날카로운 비웃음이 섞여 나왔어요.
내 아들을 죽게 만든 네가 무슨 자격으로 애를 키워? 어머님, 저는 아무 잘못도. 입 닥쳐. 박 여사의 고함 소리가 복도에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석훈이가 다 말해줬다. 네가 다른 남자랑 바람피고 다닌 거, 그날도 그걸로 싸웠다며. 윤희는 눈앞이 캄캄해지는 걸 느꼈어요. 아니에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저는 그런 적 없어요. 거짓말은 네가 하는 거겠지. 박 여사가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증오로 불타고 있었죠. 너 같은 여자가 우리 집안에 들어온 게 재앙이었어. 내 아들이 너만 안 만났어도. 목소리가 떨렸어요. 살아있었을 텐데. 윤희는 무릎이 꺾이는 걸 느꼈습니다. 목발이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고 윤희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아 버렸어요. 어머님, 정말 아니에요. 저는 준석 씨를 정말 사랑했어요. 제발 믿어주세요. 나가. 당장 이 집에서 나가. 박 여사가 소리쳤습니다. 선아만 보게 해주세요. 한 번만이라도. 그 애는 이미 미국으로 떠났어.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거고. 박 여사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당신 같은 어미 밑에서 자라느니 차라리 낯선 집에서 자라는 게 더 나아. 윤희는 바닥에 엎드린 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으흑, 으흑. 눈물이 대리석 바닥에 뚝뚝 떨어졌어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도 잃고 이제 딸마저 영영 볼 수 없게 된 거였죠. 내일까지 짐 싸서 나가. 한 푼도 줄 수 없으니 그리 알고. 박 여사는 차갑게 말하고는 돌아서서 복도를 걸어갔습니다. 윤희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처절하게 손을 뻗었어요. 어머님. 하지만 박 여사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쿵. 저 멀리서 문 닫히는 소리만이 메아리 쳤을 뿐이었죠. 윤희는 텅 빈 복도 한가운데 홀로 남겨졌습니다. 창밖으로는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어요. 그 빛이 윤희의 눈물 젖은 뺨을 비쳤지만 그 어떤 따스함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선아야, 엄마가 미안해. 윤희는 바닥에 엎드린 채 작게 중얼거렸어요. 저 멀리 어딘가에서 6살 선아가 엄마를 찾으며 울고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윤희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어요. 부러진 다리 하나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무력한 자신이 너무나도 처참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저택의 화려한 샹들리에에 불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지만 윤희가 쓰러진 복도만은 어둠 속에 잠겨갔죠. 다음 날 아침 윤희는 손가방 하나만 들고 저택의 정문을 나섰습니다. 뒤돌아보니 지난 몇 년간 살았던 화려한 저택이 아침 햇살을 받아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빛이 윤희에게는 칼날처럼 차갑게 느껴졌죠. 목발을 짚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부러진 다리에서 찌릿한 통증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쿵, 쿵. 목발 끝이 보도블록을 두드리는 소리가 아침 공기를 갈랐어요. 선아야, 엄마가 꼭 찾을게. 꼭. 윤희는 작게 중얼거리며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몰랐지만 일단 걸어야 했어요. 멈추면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윤희는 작은 여인 숙방을 겨우 얻어 묵고 있었어요. 남편이 몰래 만들어뒀던 통장에서 찾은 돈이 전부였죠. 매일 아침 신문 9일란을 펼쳐보며 연필로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이건 어떨까? 식당 설거지. 윤희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구인 광고 보고 전화드렸는데요. 아, 네. 그런데 혹시 몸은 괜찮으세요? 일이 좀 고되거든요. 네, 괜찮습니다. 거짓말이었죠.
다음날 식당 주인을 만났을 때 윤희는 목발을 최대한 자연스럽게 짚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주인의 시선은 이미 윤희의 다리에 꽂혀 있었어요. 아니, 다리가 그런데 어떻게 홀서빙을 해요? 곧 나아요. 재활 치료받고 있어서. 미안한데 우리는 건강한 사람이 필요해요. 문이 쾅 닫혔습니다. 윤희는 차가운 문짝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가슴 한켠이 서늘하게 식어내렸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편의점, 카페, 마트, 공장. 면접을 볼 때마다 돌아오는 건 같은 대답이었어요. 다리가 불편하시면 힘들 텐데요. 저희는 빠릿빠릿하게 움직일 수 있는 분이 필요해서요. 죄송합니다만. 10군데, 20군데. 거절당할 때마다 윤희는 입술을 깨물며 참았습니다. 울면 안 된다고, 무너지면 안 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죠. 선아를 찾아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현실은 가혹했습니다. 여인숙 방세를 내고 나니 손에 쥔 돈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저녁을 굶는 날이 잦아졌습니다. 괜찮아. 내일은 분명 될 거야. 윤희는 텅 빈 배를 움켜쥐며 잠자리에 들었어요. 차가운 이불 속에서 떨리는 몸을 웅크렸지만 추위는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난방비를 아껴야 했거든요. 어느 겨울날 아침이었습니다. 윤희는 목발을 짚고 거리를 걷고 있었어요. 입김이 하얗게 피어올랐고 찬바람이 뺨을 매섭게 핥히고 지나갔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모두 두툼한 패딩을 입고 있었지만 윤희의 코트는 얇디 얇았죠. 그때였습니다. 아줌마, 비켜요. 뒤에서 자전거가 쌩하고 지나갔어요. 윤희는 깜짝 놀라 비켜서려다 균형을 잃고 그만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쿵! 목발이 바닥에 굴러떨어지고 윤희는 차가운 보도블록 위에 쓰러졌어요. 다리에서 날카로운 통증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윤희는 신음을 삼키며 일어나려 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은 흘끗 쳐다보기만 할 뿐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아이고, 이 사람아. 괜찮아? 따스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중년 여인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윤희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투박한 털모자를 쓰고 낡은 파카를 입은 여자였죠. 괜찮습니다. 괜찮긴 뭐가 괜찮아. 어디 다친 데 없어? 여자는 윤희를 부축해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굴러간 목발을 주워 건네주었어요. 다리가 불편하신가 봐. 조심해야지. 감사합니다. 윤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낯선 사람의 작은 친절이 가슴 깊이 스며들었어요. 얼마 만에 느껴보는 따스함이었을까요? 근데 얼굴이 왜 이렇게 창백해? 밥은 먹고 다녀? 여자가 윤희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윤희는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사실 아침을 굶었거든요. 아니, 어제 저녁도 거른 상태였습니다. 이런 아무리 봐도 며칠 굶은 얼굴인데 저기 시장 안국밥집에서 한 그릇 먹고 가. 내가 살게.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이미 도움받은 것만으로도. 괜찮긴. 그냥 따라와. 여자는 윤희의 팔을 붙잡고 시장 안으로 걸어갔어요. 윤희는 뿌리치기가 미안해서 그냥 따라갔습니다. 시장 안으로 들어서자 생선 비린내와 김치찌개 냄새가 뒤섞여 코끝을 자극했어요. 아침부터 장사하는 상인들의 구성진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왔죠. 이모, 고등어 싱싱해요. 김치 한 포기에 5,000원. 5,000원. 윤희는 그 생생한 삶의 냄새에 왠지 모를 그리움을 느꼈습니다. 화려한 저택에서는 결코 맡을 수 없던 냄새였거든요. 여자는 국밥집으로 윤희를 이끌었어요. 사장님, 국밥 2개요.
복순이 왔네. 오늘 장사는? 아침부터 바쁘지 뭐. 근데 이 사람 좀 챙겨줘. 길에서 넘어졌더라고. 복순이라는 이름의 여자가 윤희를 자리에 앉혔습니다. 곧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이 상 위에 올려졌어요. 윤희는 숟가락을 들었다가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왜 그래? 어서 먹어. 식기 전에. 복순의 목소리가 다정했어요. 윤희는 고개를 숙이고 국물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뜨끈한 국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자 얼어붙었던 몸이 조금씩 녹는 것 같았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윤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복수는 그런 윤희를 가만히 바라보다가 물었습니다. 이름이 뭐야? 윤희. 오윤희입니다. 윤희 씨, 나는 박복순이야. 그냥 복순이라고 불러. 복순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가 겨울 햇살처럼 따스하게 느껴졌어요. 윤희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 이 만남이 우연이 아니라는 걸요. 국밥을 다 먹고 나자 복순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윤희 씨, 지금 어디서 지내? 윤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작게 대답했어요. 여인숙에. 잠시 묻고 있습니다. 가족은? 그 질문에 윤희의 손이 멈칫했습니다. 복수는 윤희의 표정을 읽었는지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일자리 찾는 중이지? 윤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복순이 한참 윤희를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어요. 우리 집에서 일하며 같이 살지 않을래? 윤희는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네. 나 혼자 생선 가게 하는데 사람 손이 필요해요. 그리고 집도 방 하나 비어 있고. 복순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따스했어요. 다리가 불편해도 괜찮아. 앉아서 할 수 있는 일도 많거든. 생선 손질이나 계산 같은 거. 윤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복순의 제안이 고마웠지만 동시에 자신이 너무나 비참하게 느껴졌거든요. 재벌가 며느리였던 내가 이제 시장 바닥에서 생선 장사를 해야 하다니. 저 같은 사람이. 같은 사람이 뭐가 어때? 사람은 다 똑같지. 복순이 윤희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그 손은 거칠었지만 온기로 가득했어요. 생각해봐요. 급한 건 아니니까. 복순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메모지에 전화번호를 적어 건네주었습니다. 결정되면 연락 줘. 언제든지 환영이야. 윤희는 떨리는 손으로 메모지를 받았어요. 그날 밤 여인숙 방에서 윤희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낡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 있었지만 머릿속은 온통 복잡한 생각으로 가득했어요.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두드리는 소리가 마치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것처럼 들렸죠. 윤희는 천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언젠가 내가 선아를 찾을 자격이 있을까? 이렇게 무너진 내가, 다리도 성한 데 없는 내가 무슨 수로 딸을 되찾는단 말인가요? 어쩌면 시어머니 말이 맞는지도 몰랐어요. 선아에게는 차라리 새로운 가족이 더 나을지도.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백엔잎이 축축하게 젖어들었죠. 하지만 동시에 다른 목소리가 가슴 깊은 곳에서 울려 퍼졌어요. 아니야. 포기하면 안 돼. 윤희는 벌떡 일어나 앉았습니다. 일단 살아남아야 해. 살아있어야 선아를 만날 수 있어. 다음 날 아침 윤희는 복순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복순 씨. 아, 윤희 씨. 결정했어? 네. 폐가 될까봐 걱정인데. 무슨 소리? 어서 와요. 주소 알려줄게. 복순의 목소리는 햇살처럼 밝았습니다. 윤희는 여인숙을 나와 복순이 알려준 주소를 찾아갔어요. 시장 뒤편 골목길 안쪽에 있는 낡은 2층 건물이었습니다.
1층은 생선가게였고 2층이 복순의 집이었죠. 어서 와. 여기가 우리 가게야. 복순이 앞치마를 두른 채 환하게 웃으며 맞아주었습니다. 가게 안으로 들어서자 비린내가 확 풍겨왔어요. 스티로폼 박스 안에는 은빛 비늘이 반짝이는 생선들이 얼음 위에 놓여 있었고 바닥에는 물기가 촉촉하게 배어 있었습니다. 윤희는 잠시 멈칫했어요. 저택의 화려한 응접실과는 너무나도 다른 세상이었거든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거부감이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곳이 더 살아있는 느낌이었어요. 2층에 방 하나 있어. 올라가 봐요. 복순을 따라 삐걱거리는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목발을 짚고 한 계단씩 오르는 게 쉽지 않았지만 복순이 천천히 기다려줬어요. 2층에는 작은 방 2개가 있었습니다. 복순이 문을 열어 보여준 방은 아담했어요.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오고 낡았지만 깨끗한 이불이 개켜져 있었습니다. 퀸즈그룹 저택의 방과 비교하면 정말 작았지만 묘하게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윤희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복순이 윤희의 어깨를 토닥여줬어요. 뭐려? 우리 이제 식구잖아. 내일부터 천천히 일 배우면 돼. 그날부터 윤희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복순과 함께 수산시장으로 가서 생선을 떼어왔어요. 처음에는 목발을 짚고 있어서 제대로 도울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복순은 윤희를 가게 안에 앉혀놓고 계산을 맡겼어요. 손님, 고등어 2마리에 10,000원이에요. 윤희는 떨리는 손으로 돈을 받고 거스름 돈을 건넸습니다. 손님들은 처음에 윤희를 낯설어 했지만 점차 익숙해졌죠. 아가씨, 여기 새로 왔어? 네. 복순 씨 밑에서 일 배우고 있어요. 그래, 열심히 해. 복순이가 참 좋은 사람이야. 저녁이 되면 2사람은 2층 방에 올라가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복순이 끓여주는 된장찌개 냄새가 계단을 타고 올라왔어요. 자, 먹어요. 오늘 장사 잘 됐으니 고기도 구웠어. 윤희는 숟가락을 들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이렇게 누군가와 밥상을 마주하고 앉는 게 얼마만인지 몰랐거든요. 복순 씨, 왜요? 정말 고맙습니다. 에이, 또 그 소리. 우리 식구인데 뭘. 복순이 윤희의 밥그릇에 고기를 하나 더 올려줬어요. 윤희는 그 따스한 손길에 가슴 한켠이 뭉클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날 밤 윤희는 작은 방 창문을 열어 밤하늘을 바라봤어요. 별들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선아야, 엄마는 살아있어. 꼭 너를 찾을 거야. 윤희는 작게 속삭였습니다. 차가운 밤바람이 뺨을 스쳤지만 이상하게 그 바람이 싸늘하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살아갈 이유가 생겼으니까요. 목발을 짚고 있는 이 다리가 언젠가 나아서 딸을 찾아 뛰어갈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가슴속에 작게 피어올랐습니다. 계절이 4번 바뀌었습니다. 시장 생선가게에서 일한 지 어느덧 1년이 흘렀어요. 윤희의 손은 이제 생선 비늘을 만져도 거칠지 않을 만큼 단단해졌고 아침 일찍 일어나 생선을 손질하는 일도 익숙해졌습니다. 다리는 여전히 완전히 낫지 않았지만 목발 없이도 조금씩 걸을 수 있게 되었죠. 쩔뚝거리는 걸음걸이는 남았지만요. 복수는 윤희의 월급을 꼬박꼬박 챙겨줬어요. 윤희야, 이번 달 장사 잘 됐으니까 보너스야. 고마워요, 복순 언니. 윤희는 돈 봉투를 받을 때마다 조심스럽게 저금통에 넣었습니다. 동전 하나, 지폐 한 장이 통장에 쌓일 때마다 선아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조금만 더 모으면. 윤희는 밤마다 통장을 들여다보며 숫자를 세곤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어요.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오는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윤희는 복순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언니, 오늘 하루만 쉬어도 될까요? 응? 어디 아파? 복순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가봐야 할 곳이 있어서요. 윤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복수는 윤희의 표정을 읽었는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다녀와. 조심히. 윤희는 옷장에서 가장 깨끗한 옷을 꺼내 입었어요. 거울을 보니 1년 전보다 훨씬 수척해진 얼굴이 비쳤지만 눈빛만은 살아있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강남으로 향했어요. 창밖으로 지나가는 풍경이 점점 화려해졌습니다. 높은 빌딩들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있었고 거리를 오가는 사람들의 옷차림도 세련됐죠. 윤희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버스에서 내려 익숙한 골목을 걸었습니다. 1년 만에 다시 찾은 퀸즈 그룹 저택이 눈앞에 나타났어요. 높은 담장 너머로 보이는 기와 지붕이 햇살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윤희는 대문 앞에 섰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쿵쿵쿵. 가슴속 북소리가 귓가에까지 울려 퍼지는 것 같았죠. 떨리는 손으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띵동. 잠시 후 인터폰 너머로 차가운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누구세요? 저, 윤희입니다. 어머님 계십니까?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찰칵 소리와 함께 인터폰이 끊겼어요. 윤희는 대문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5분, 10분. 아무도 나오지 않았어요. 다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어머님,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선화 소식만이라도. 나가. 인터폰 너머로 박 여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어머님, 저 윤희예요. 딸을 보고 싶어서 어디 있는지만이라도. 안 들려? 당장 꺼지라고 했잖아. 윤희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차가운 대문 앞 시멘트 바닥에 무릎을 대고 고개를 조아렸어요. 어머님, 제발 한 번만 만나주세요. 선아가 잘 지내는지 확인만 하고 갈게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힐끗힐끗 쳐다봤지만 윤희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자존심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딸만 볼 수 있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죠. 1시간이 지났습니다. 봄 햇살이 따갑게 등을 내리쬐었어요. 무릎이 저리고 다리가 아팠지만 윤희는 일어서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끽. 대문이 천천히 열렸어요. 윤희는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박 여사가 검은색 한복을 입고 나타났어요. 얼굴은 1년 전보다 더 날카로워 보였고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어머님, 윤희는 무릎으로 기어가듯 다가갔어요. 제발, 선아가 어디 있는지만 알려주세요. 저도 엄마예요. 제 자식이. 닥쳐. 박 여사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내 손녀는 이미 좋은 곳에 갔어. 너 같은 사주팔자 꼬이고 불길한 것보다 100배 1000배 나은 곳에. 어머님, 저는 정말 아무 잘못도 안 했어요. 사고는 제 탓이 아니에요. 아직도 발뺌하니? 박 여사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내가 차 안에서 소리 지르고 싸우는 바람에 우리 아들이 죽었잖아. 아니에요. 그건 석훈 씨가 지어낸 얘기예요. 입 닥쳐. 박 여사가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소금 봉지였어요. 윤희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어머님. 파삭. 봉지가 찢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순간 하얀 소금가루가 윤희의 얼굴에 쏟아졌습니다. 윤희는 눈을 감았지만 소금 알갱이들이 이마와 뺨을 따갑게 때렸어요. 입술 사이로 스며든 소금 맛이 쓰디쓰고 짜릿했습니다. 내 남은 아들까지 죽이려고? 썩 꺼져.
다시는 이 집 앞에 얼씬거리지 마. 박 여사의 고함 소리가 골목에 울려 퍼졌어요. 윤희는 소금을 뒤집어 쓴 채 땅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눈을 뜰 수가 없었어요. 따가움과 쓰라림이 동시에 밀려왔죠. 쾅! 대문이 닫히는 소리가 천둥처럼 크게 울렸습니다. 윤희는 그 자리에 무릎 꿇은 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어요. 눈물이 소금과 뒤섞여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어쩌면 눈물인지 소금물인지 구분할 수조차 없었죠. 지나가던 할머니 하나가 멈춰서서 윤희를 내려다봤어요. 아이고, 이 사람 왜 이래? 괜찮아? 윤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지 않았거든요. 아무것도 괜찮지 않았어요. 할머니가 손수건을 건네줬습니다. 자, 얼굴 좀 닦아. 윤희는 떨리는 손으로 손수건을 받아 얼굴을 닦았어요. 하얀 손수건이 금방 소금기로 축축해졌습니다. 고맙습니다. 윤희는 간신히 일어났어요. 절뚝거리는 다리로 한 걸음 한 걸음 골목을 빠져나왔습니다. 뒤돌아보니 저택의 대문이 굳게 닫혀 있었어요. 그 안에 선아가 있을 리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면서 윤희는 생각했어요. 어쩌면 선아는 지금 더 좋은 곳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을지도 몰라. 그렇게 믿는 게 차라리 마음이 편했습니다. 지금의 초라한 자신이 딸 곁에 나타나는 것보다 선아가 새로운 가족과 행복하게 사는 게 나을 수도 있었으니까요. 버스 안에서 윤희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강남의 화려한 거리가 점점 멀어지고 익숙한 시장 골목이 가까워졌습니다. 복순이 있는 그곳으로 돌아가야 했어요. 이제 그곳이 윤희의 집이었죠. 선아야, 엄마는 이제 너를 놓아줄게. 행복하게 잘 살아. 윤희는 작게 중얼거리며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 한켠이 텅 빈 것처럼 허전했지만 동시에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한 기분도 들었어요. 포기하는 게 사랑일 수도 있다는 걸 그날 윤희는 배웠습니다. 세월은 물처럼 흘렀습니다. 봄이 오고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저물고 겨울이 왔다가 또다시 봄이 찾아오는 일을 15번 반복했어요. 시장 생선가게 앞에 걸린 간판은 햇볕에 발에 글씨가 희미해졌고 윤희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30살 젊디 젊었던 여인은 어느덧 45시장 아줌마가 되어 있었죠. 아침마다 거울을 보면 낯선 사람이 바라보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늙었구나. 윤희는 볼에 손을 대며 작게 한숨을 내쉬곤 했어요. 하지만 손은 여전히 부지런했습니다. 매일 새벽 4시면 일어나 시장으로 나갔고 얼음 위에 생선을 가지런히 놓았죠. 아줌마, 고등어 2마리 주세요. 네, 금방 싸드릴게요. 윤희의 목소리는 허스키하게 변해 있었지만 여전히 다정했습니다. 복수는 이제 흰 머리가 나기 시작했어요. 두 여인은 마치 진짜 자매처럼 의지하며 살아왔습니다. 윤희야, 오늘 저녁에 드라마 보자. 요즘 핫하다던데. 무슨 드라마? 신인 배우가 나온다는데 연기를 진짜 잘한대. 복순이 핸드폰을 들여다보며 말했어요. 저녁이 되자 두 사람은 2층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TV를 켰습니다. 브라운관 화면에 드라마 타이틀이 떠올랐고 잔잔한 음악이 흘러나왔어요. 윤희는 무심히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주말 저녁 드라마는 늘 보던 일상이었고 특별한 기대 없이 시청할 뿐이었죠.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화면에 한 여배우가 나타났어요. 단발머리에 깔끔한 정장을 입은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변호사 한지아입니다. 또렷한 목소리가 스피커를 타고 흘러나왔어요. 윤희는 숨이 턱 막히는 걸 느꼈습니다. 소파에서 자세를 고쳐 앉으며 화면에 눈을 고정시켰죠.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저 눈은
여배우의 눈매가 낯익었습니다. 아니, 낯익은 정도가 아니었어요. 6살 선아가 토끼 인형을 안고 웃던 그 눈과 똑같았습니다. 초롱초롱 빛나던 눈망울, 웃을 때 살짝 올라가는 눈꼬리, 그 모든 것이 선아와 닮아 있었어요. 언니, 저 배우 이름이 뭐래? 윤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잠깐 자막 봐봐. 이서윤이래. 신인인데 연기 잘한다고 난리야. 이서윤. 그 이름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윤희는 화면 속 여배우를 한시도 눈을 떼지 못하고 바라봤습니다. 드라마가 진행되는 내내 서윤의 얼굴만 쫓아갔죠. 눈썹을 찌푸릴 때, 미소 지을 때, 고개를 갸웃거릴 때, 모든 표정이 어린 선아의 모습과 겹쳐 보였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콩닥콩닥.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죠. 설마 저 아이가. 드라마가 끝나자 윤희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언니, 저 배우 나오는 거 있으면 다 찾아봐줘. 왜? 좋아하게 됐어? 복순이 웃으며 물었지만 윤희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윤희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뒤척이다가 핸드폰을 꺼내 이서윤을 검색했어요. 포털 사이트에 수많은 기사가 떴습니다. 신인 배우 이서윤, 청순미 폭발. 이서윤, 고아 출신 배우로 화제. 고아원에서 자란 이서윤, 꿈을 이루다. 윤희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고아 출신, 고아원에서 자랐다는 그 문장이 눈에 박혔어요. 선아 맞구나. 윤희는 핸드폰을 가슴에 꼭 껴안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시어머니는 분명 아이를 입양 보냈다고 말했었는데 어떻게 된 거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얼마나 외로웠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윤희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백엔니지 눈물로 축축하게 젖어들었죠. 다음 날부터 윤희는 서윤이 나오는 모든 프로그램을 찾아봤어요. 드라마 재방송, 예능 출연, 인터뷰 영상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챙겨봤습니다. 복수는 윤희의 이상한 행동을 눈치챘지만 묻지 않았어요. 윤희야, 그 배우 진짜 좋아하나 봐? 응. 뭔가 눈에 밟혀서. 윤희는 그렇게 얼버무렸습니다. 화면 속 서윤은 점점 더 유명해지고 있었어요. 광고도 찍고 잡지 화보도 나오고 팬미팅도 열었습니다. 윤희는 잡지를 사서 서윤의 사진을 오려 작은 앨범에 정성스럽게 붙였어요. 마치 딸의 성장 앨범을 만드는 엄마처럼 한 장 한 장 소중히 다뤘죠. 우리 딸, 이렇게 예쁘게 컸구나. 윤희는 사진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어느 날 저녁 복순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윤희야, 혹시 서윤 씨 팬미팅 가고 싶어? 윤희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팬미팅? 응, 다음 주 토요일에 한대. 내가 표 구해줄까? 윤희는 잠시 망설였어요. 가고 싶었습니다. 너무나도 가고 싶었죠. 딸을 가까이에서 보고 목소리를 듣고 숨소리까지 느끼고 싶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내가 나타나면 저 아이한테 짐이 되는 거 아닐까? 윤희는 거울을 봤어요. 주름진 얼굴, 거친 손, 생선 비린내가 배어있는 옷. 아니야. 괜찮아. 윤희는 고개를 저었어요. 왜? 표 구하기 어려운 것도 아닌데. 나는 그냥 TV로 보는 게 좋아. 복수는 이상한 눈으로 윤희를 바라봤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윤희는 서윤의 인터뷰 영상을 다시 봤어요. 힘들 때 어떻게 이겨내셨어요? 기자의 질문에 서윤이 잠시 생각하다가 답했습니다. 엄마를 생각했어요. 제가 고아원에 있을 때
엄마가 언젠가 저를 찾으러 올 거라고 믿었거든요. 서윤의 목소리가 잠깐 떨렸어요. 하지만 오시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생각했어요. 엄마가 언젠가 저를 찾았을 때, 그때는 내가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윤희는 화면을 부여잡았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살았어요. 엄마에게 보여드리고 싶었거든요. 제가 잘 자랐다고, 엄마 덕분이라고 말하고 싶어서요. 윤희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선아야, 선아야.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목 놓아 울고 싶었지만 복순이 들을까봐 이불로 입을 틀어막았죠. 어깨가 들썩들썩 떨렸어요. 미안해. 엄마가 정말 미안해. 선아는 엄마를 기다렸는데 윤희는 딸이 해외에 간 줄 알고 포기해버렸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파서 숨쉬기조차 힘들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다른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제라도 나타나면 저 아이 인생에 짐이 되는 거 아닐까? 이런 엄마가 스타가 된 딸 곁에 나타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기자들이 몰려들 것이고 악플이 달릴 것이고 서윤의 이미지에 타격이 갈 게 분명했어요. 차라리 이렇게 멀리서 지켜보는 게 나을지도 몰라. 윤희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윤희는 결심했어요. 서윤을 직접 만나지 않기로요. 대신 멀리서 응원하고 TV로 보고 딸이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그게 진짜 사랑일 수도 있다고 스스로를 달랬죠. 선아야, 엄마는 여기서 널 응원할게. 행복하게만 살아줘. 그것만으로 충분해. 윤희는 서윤의 사진을 쓰다듬으며 속삭였어요. 눈물이 또다시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이번에는 웃으며 닦아냈습니다. 딸이 잘 자라준 것만으로도 감사했으니까요.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윤희는 일어나 앞치마를 두르고 계단을 내려갔죠. 오늘도 시장에는 손님들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비록 딸 곁에 있을 수는 없지만 이렇게라도 살아가는 게 엄마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그렇게 참기만한 세월들이 흐르고 또 흘러 3년이 지났습니다. 서윤의 얼굴은 이제 거리 곳곳에서 볼 수 있었어요. 버스 정류장 광고판, 지하철역 대형 포스터, 편의점 음료수 광고까지 어디를 가도 서윤의 미소가 사람들을 반겼습니다. 윤희는 시장에 나가는 길에 버스 정류장을 지날 때마다 멈춰 섰어요. 유리 벽면에 붙은 서윤의 화장품 광고를 한참 동안 바라보곤 했죠. 이쁘죠? 요즘 뜨는 배우래요. 옆에서 기다리던 아주머니가 말을 걸었습니다. 네, 정말 예쁘네요. 윤희는 작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가슴 한켠이 따스하게 부풀어 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저게 내 딸이라고, 저렇게 빛나는 사람이 내가 낳은 아이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꾹 참았죠. 윤희는 손가락으로 사진 속 서윤의 얼굴을 조심스럽게 쓰다듬었어요. 마치 진짜 딸의 뺨을 어루만지는 것처럼 부드럽게요. 그 무렵 퀸즈 그룹 본사에서는 중요한 회의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부회장 석훈이 회의실 상석에 앉아 있었고 마케팅팀 직원들이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신제품 론칭을 위해 브랜드 모델을 선정하려 합니다. 직원이 리모컨을 눌렀습니다. 화면에 여러 연예인의 얼굴이 떴죠. 현재 가장 핫한 배우 이서윤 씨를 추천합니다. 젊은 층 인지도가 높고 이미지도 깨끗합니다. 서윤의 프로필 사진이 대형 스크린을 가득 채웠어요. 석훈은 커피를 마시다가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컵을 놓쳤습니다. 철컥. 컵이 탁자에 부딪히며 커피가 튀었어요. 부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아니, 괜찮아. 석훈은 손수건으로 책상을 닦으며 다시 화면을 올려다봤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게 조여오는 걸 느꼈죠. 저 눈매가 왠지 낯익었거든요.
아니, 낯익은 정도가 아니었어요. 어디선가 본 적이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설마. 석훈은 고개를 저었어요. 20년도 더 된 일인데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었죠. 저 배우로 하죠. 계약 진행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석훈은 혼자 사무실에 남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속은 어두웠어요. 책상 서랍을 열어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20년 전 형 준석의 가족 사진이었죠. 어린 선아가 토끼 인형을 안고 웃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석훈은 그 사진과 이서윤의 프로필을 나란히 놓고 비교했습니다. 눈매, 코, 입모양, 닮은 구석이 있었어요. 등골이 오싹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석훈은 사진을 다시 서랍에 넣고 문을 잠갔어요. 하지만 마음속 불안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퀸즈그룹에서 서윤에게 정식 광고 제안이 들어왔어요. 서윤의 매니저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검토해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서윤아, 퀸즈그룹에서 광고 제안 왔어. 매니저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서윤은 대본을 보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퀸즈그룹이요? 응, 신제품 모델로 너 지목했대. 대박 아냐? 서윤은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퀸즈그룹이라는 이름이 왠지 익숙하게 느껴졌거든요.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았지만 기억이 흐릿했습니다. 조건 좋으면 하죠. 그래, 내가 미팅 잡을게. 시장 생선가게에서는 복순이 신문을 펼쳐들고 있었어요. 윤희야, 큰일 났어. 왜? 무슨 일인데? 윤희가 생선을 손질하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윤이 퀸즈그룹 광고 모델 된대. 복순이 신문 연예면을 보여줬어요. 윤희는 젖은 손을 앞치마에 닿고 신문을 받아들었습니다. 톱스타 이서윤, 퀸즈그룹 전속 모델 발탁. 기사 제목이 크게 박혀 있었어요. 윤희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퀸즈그룹. 그곳은 윤희가 며느리로 살았던 곳이자 선아를 빼앗긴 곳이었죠. 윤희야, 괜찮아? 얼굴이 하얘졌는데. 아, 아니야. 괜찮아. 윤희는 신문을 내려놓았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선아가 퀸즈그룹과 일을 하게 되다니. 어쩌면 저택에 갈 수도 있고 박 여사를 만날 수도 있고 석훈과 마주칠 수도 있었죠. 알아보려나. 선아를. 윤희는 불안한 마음에 밤새 뒤척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예감도 들었어요. 운명의 실타래가 다시 엮이기 시작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며칠 후 저녁 드라마에서 예고편이 나왔어요. 서윤이 퀸즈그룹 광고 촬영장 비하인드를 공개하는 내용이었죠. 윤희와 복수는 TV 앞에 나란히 앉아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와, 저 건물 엄청 크다. 복순이 감탄했어요. 화면에는 퀸즈그룹 본사 건물이 비춰지고 있었습니다. 윤희는 그 건물을 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어요. 20년 전 소금을 뒤집어 쓰고 쫓겨났던 그곳이었죠. 그리고 이제 자신의 딸이 당당하게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선아야, 넌 정말 대단한 사람이 됐구나. 윤희는 작게 중얼거렸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이번에는 슬픔이 아니라 자부심이었습니다. 비록 곁에 있어주지 못했지만 딸은 혼자 힘으로 이렇게 빛나는 사람이 되어 있었죠. 윤희야, 왜 울어? 아니야. 그냥 뭉클해서. 윤희는 눈물을 닦으며 웃었어요. 화면 속 서윤은 환하게 웃고 있었고 그 미소가 봄날의 햇살처럼 따스하게 느껴졌습니다. 퀸즈그룹 사무실에서는 석훈이 모니터를 통해 같은 예고편을 보고 있었어요. 서윤의 얼굴이 클로즈업 될 때마다
그의 미간이 찌푸려졌습니다. 무언가 큰 일이 다가오고 있다는 예감이 공기 중에 맴돌았어요. 겨울이 오기 직전 11월의 어느 토요일 밤이었습니다. 연예계 최대 행사인 연기대상 시상식이 열리는 날이었죠. 시장 골목 안쪽 작은 식당에는 저녁 장사를 마친 상인들이 삼삼오오 모여 앉아 있었어요. 낡은 브라운관 TV에서는 화려한 시상식 무대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윤희와 복순도 식당 구석자리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어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소주잔이 플라스틱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고 파전 한 접시가 두 사람 사이에 놓여 있었죠. 우와, 드레스 진짜 예쁘다. 복순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레드카펫을 걷는 여배우들의 화려한 드레스가 화면을 가득 채웠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질 때마다 반짝이는 비즈 장식이 별처럼 반짝였죠. 윤희는 소주잔을 들었다가 내려놓기를 반복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거든요. 오늘 서윤이 대상 후보에 올랐다는 기사를 봤었어요. 저기 나왔다. 서윤이. 복순이 화면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윤희는 숨을 멈췄어요. 하얀 드레스를 입은 서윤이 레드카펫을 걷고 있었습니다. 어깨를 드러낸 우아한 디자인의 드레스가 조명을 받아 은은하게 빛났고 단정하게 올린 머리에서는 목선이 백조처럼 길게 드러났죠. 최고다 우리 딸. 윤희는 작게 중얼거렸어요. 화면 속 서윤이 카메라를 향해 미소 짓는 순간 윤희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저렇게 당당하게 서 있는 딸이 자랑스러우면서도 가슴 한켠이 저릿하게 아려왔거든요. 시상식이 진행됐어요. 신인상, 조연상, 나무주연상. 하나씩 상이 발표될 때마다 윤희의 심장은 더욱 빠르게 뛰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시상입니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무대에 울려 퍼졌어요. 올해의 대상 후보자를 소개하겠습니다. 화면에 후보자들의 얼굴이 하나씩 떴습니다. 서윤의 얼굴이 클로즈업 됐을 때 윤희는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복순이 윤희의 팔을 꼭 잡았습니다. 윤희야, 떨고 있잖아. 괜찮아? 응, 괜찮아. 윤희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시상자가 봉투를 열었습니다. 찢어지는 종이 소리가 마이크를 타고 식당 안까지 들려오는 것 같았죠. 대상은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윤희는 숨도 쉬지 않은 채 화면만 뚫어져라 바라봤어요. 이서윤. 순간 식당 안이 떠들썩해졌습니다. 우와, 서윤이 탔다. 진짜 대박이네. 상인들이 환호성을 질렀어요. 하지만 윤희는 소리를 내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거든요. 화면 속 서윤은 두 손으로 입을 막은 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놀란 표정이었지만 동시에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주변 배우들이 축하 인사를 건넸고 서윤은 트로피를 받기 위해 무대로 올라갔죠. 금빛 트로피를 양손으로 받아든 서윤의 눈가가 촉촉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서윤의 떨리는 목소리가 마이크를 타고 흘러나왔어요. 윤희는 소주잔을 꽉 쥔 채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먼저 저를 캐스팅해 주신 감독님, 함께 호흡해 주신 선배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서윤이 트로피를 가슴에 안으며 말했어요. 그리고 서윤의 목소리가 잠시 멈췄습니다. 숨을 크게 들이마시는 소리가 들렸죠.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건 저를 늘 따뜻하게 사랑해 주셨던 저희 엄마. 윤희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소주잔이 손에서 미끄러져 테이블에 부딪혔지만 윤희는 느끼지 못했어요. 어딘가에 살아계시리라 믿어요.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카메라가 서윤의 얼굴을 클로즈업했고 그녀의 눈가에 맺힌 눈물이 또렷하게 보였어요. 만약 제 목소리를 지금 어디선가 듣고 계시다면
꼭 한 번만 만나고 싶어요. 윤희는 일어서려다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서 힘이 빠져나갔거든요. 그리고 팬 여러분들 정말 항상 감사합니다. 서윤이 깊게 인사하며 무대에서 내려갔어요. 박수 소리가 장내를 가득 채웠지만 윤희의 귓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물속에 잠긴 것처럼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멀어졌죠. 윤희야, 너 왜 그래? 복순이 윤희의 어깨를 흔들었어요. 하지만 윤희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목구멍이 메어와서 소리가 나오지 않았거든요. 신음이 새어나왔어요. 윤희는 테이블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어깨가 들썩들썩 떨리기 시작했죠. 윤희야. 복순이 놀라서 윤희를 부축했습니다. 으아. 윤희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20년 동안 쌓아왔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통곡이 식당 안을 가득 채웠죠. 주변 사람들이 놀라서 쳐다봤지만 윤희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선아야, 선아야. 윤희는 울부짖었어요. 복순이 윤희를 꼭 안아줬습니다. 윤희야, 진정해. 무슨 일이야? 하지만 윤희는 고개를 저을 뿐이었어요.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저 화려한 무대 위에 서 있는 배우가 자신이 20년 전 잃어버린 딸이라는 걸요. 엄마를 찾는다며 전국에 방송되는 자리에서 울먹이던 그 목소리가 바로 자신을 부르는 거라는 걸요. 엄마가 여기 있어. 엄마가 여기 있다고. 윤희는 TV 화면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그 손은 허공을 휘저을 뿐이었죠. 화면 속 서윤은 다른 배우들과 포옹하며 웃고 있었지만 눈가의 눈물은 채 마르지 않았어요. 복수는 윤희의 등을 토닥이며 함께 울었습니다. 무슨 사연인지는 몰라도 친구가 이렇게 아파하는 게 가슴 아팠거든요. 식당 안다른 손님들도 술잔을 내려놓고 조용해졌어요. TV에서는 이미 다음 순서가 진행되고 있었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야 윤희는 겨우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고 코끝이 빨갛게 물들어 있었어요. 미안해. 언니. 괜찮아. 무슨 일인지 말하고 싶으면 말해. 듣고 있을게. 복순이 윤희의 손을 꼭 잡아줬습니다. 윤희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은 말할 수 없었습니다. 복수는 윤희의 눈을 들여다보다가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두 사람은 식당을 나와 시장 골목을 걸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뺨을 스치고 지나갔지만 윤희는 느끼지 못했죠. 머릿속에는 오직 서윤의 목소리만 맴돌고 있었습니다. 제 목소리가 들린다면 꼭 한 번만 만나고 싶어요. 들려요, 선아야. 엄마한테 들려. 윤희는 밤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들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서윤의 눈물처럼 반짝이며 떨리고 있었죠. 선아야. 엄마도 보고 싶어. 너무 보고 싶어. 윤희는 작게 속삭였습니다. 그 목소리는 차가운 바람에 실려 어둠 속으로 흩어져 갔어요. 하지만 윤희의 가슴 속에는 희망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딸이 엄마를 찾고 있다는 것, 아직 엄마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죠. 시상식이 끝난 다음 주 월요일이었습니다. 퀸즈그룹 본사 42층 회장실에서는 박 여사가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어요.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전망이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죠. 책상 위에는 서윤의 프로필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어머님, 광고 계약 건으로 이서윤 씨 측과 미팅 잡았습니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래, 내가 직접 만나보겠어. 박 여사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뭔가 확인하고 싶은 게 있었거든요. 며칠 후
퀸즈 그룹 VIP 라운지에서 만남이 성사됐어요. 고급스러운 인테리어의 응접실에는 은은한 재즈 음악이 흐르고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따뜻한 차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서윤이 들어섰어요. 베이지색 코트를 입은 그녀의 모습이 우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서윤입니다. 서윤이 공손하게 인사했어요. 박 여사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서윤을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가슴 한켠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어요. 저 눈매, 저 미소. 20년 전 손녀 선아의 얼굴이 겹쳐 보였거든요. 앉으시죠. 박 여사는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서윤이 소파에 앉았어요. 박 여사는 서윤의 얼굴을 하나하나 뜯어보듯 바라봤습니다. 코끝에 작은 점, 웃을 때 살짝 드러나는 덧니, 긴 손가락. 모두 준석을 닮았어요. 차 드시겠어요? 감사합니다. 서윤이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때 박 여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서윤 씨, 혹시 부모님은 어디 계세요? 서윤의 손이 잠깐 멈칫했습니다. 저는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부모님 얼굴은 기억나지 않아요. 그래요. 박 여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럼 어릴 때 기억은 전혀 없나요? 서윤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와 그녀의 옆 얼굴을 비추고 있었죠. 기억나는 게 하나 있긴 해요. 서윤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주 어릴 때 큰 집에 살았던 것 같아요. 샹들리에가 있는 거실이었고 박 여사의 심장이 쿵 하고 뛰었어요. 어느 날 밤이었어요. 누군가 큰 소리로 싸우는 걸 들었거든요. 서윤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어릴 때 저 삼촌이 아빠랑 서재에서 크게 싸우는 걸 본 기억이 나요. 박 여사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찻잔을 든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아빠가 사고 나던 날이었죠. 서윤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 다음 날부터 기억이 없어요. 그냥 고아원에 있었어요. 박 여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입안에서 철맛이 돌았죠.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석훈이 그날 무슨 짓을 했는지, 왜 며느리를 쫓아냈는지, 손녀를 어디로 보냈는지. 회장님? 서윤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박 여사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려 있었거든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박 여사는 손수건으로 이마의 땀을 닦았어요. 광고 계약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네, 감사합니다. 서윤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문이 닫히고 박 여사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선아, 내 손녀 선아였구나. 박 여사는 떨리는 손으로 서윤의 프로필 사진을 다시 들여다봤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저녁 석훈의 사무실 문이 벌컥 열렸어요. 박 여사가 들어섰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석훈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석훈아. 박 여사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이서윤이라는 배우 알지? 석훈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네. 저희 광고 모델이잖습니까? 그 애가 선아야. 순간 사무실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석훈은 침을 삼켰어요. 목구멍이 바짝 타들어가는 느낌이었죠. 무슨 말씀이십니까? 내가 직접 만나봤어. 틀림없어. 준석이를 닮았고 과거 기억도 있더라. 박 여사의 눈빛이 석훈을 꿰뚫었어요. 그 애가 말했어. 아빠가 사고 나던 날 삼촌이랑 싸웠다고. 석훈의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 그건 넌 나한테 거짓말했지? 선아를 해외로 입양 보냈다고 했잖아. 박 여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넌 내 손녀를 고아원에 버렸어. 어머니, 진정하세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석훈이 다가가려 했지만 박 여사는 손을 들어 제지했어요. 20년 전 그날 밤, 넌 형이랑 무슨 이야기를 했던 거야? 그건 석훈의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시간을 주겠어. 진실을 밝혀. 박 여사는 돌아서서 문을 향해 걸어갔어요. 쿵! 문이 닫히는 소리가 무겁게 울렸습니다. 홀로 남겨진 석훈은 책상에 주저앉았어요. 가슴이 두근두근 뛰었고 손바닥에서는 식은땀이 흘러나왔죠. 망했어. 다 틀어졌어. 석훈은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전화를 걸었어요. 나야. 조사 좀 해줘. 시장 쪽에 오윤이라는 여자 있나? 며칠 후 석훈은 검은색 세단을 타고 시장 골목으로 향했습니다. 차가 좁은 골목 입구에 멈춰 섰어요. 석훈은 선글라스를 쓰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생선 비린내가 코끝을 찔렀고 상인들의 호객 소리가 귓가에 시끄럽게 울렸죠. 이런 데서 살고 있었다니. 석훈은 코를 찌푸리며 골목 안쪽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그리고 낡은 간판이 걸린 생선가게 앞에 멈춰 섰습니다. 가게 안에서는 윤희가 생선을 손질하고 있었어요. 앞치마를 두른 채 칼질을 하는 뒷모습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석훈은 가게 안으로 들어섰어요. 어서 오세요. 윤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석훈을 본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손에서 칼이 떨어져 도마 위에 떨어졌습니다. 도련님, 오래간만이네, 형수. 석훈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윤희는 뒷걸음질 쳤어요. 가슴이 콩닥콩닥 뛰었죠. 무슨 일로? 이서윤 알지? 석훈이 한 걸음 다가왔어요. 그 애가 형수 딸이더군. 윤희는 숨이 막혔습니다. 내가 만나려고 하면 안 돼. 석훈의 목소리가 위협적으로 낮아졌어요. 왜요? 내가 나타나면 그의 인생 망가진다고. 톱스타가 엄마가 시장 생선 장수라는 거 알면 어떻게 되겠어? 윤희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리고 석훈이 가게 안을 둘러봤습니다. 이 가게 내일 당장 철거 들어간다. 재개발 지역이거든. 뭐라고요? 윤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거짓말이죠? 거짓말이 아니야. 서류는 이미 나와 있어. 석훈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착하게 있어. 딸 얼굴에 먹칠하고 싶지 않으면. 석훈은 돌아서서 가게를 나갔어요. 윤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서 힘이 쭉 빠져나갔거든요. 숨이 턱턱 막혔어요. 그때 복순이 가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윤희야, 무슨 일이야? 방금 나간 사람 누구야? 윤희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윤희야. 복순이 윤희를 부축해 일으켰어요. 괜찮아. 괜찮을 거야. 윤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지만 아무것도 괜찮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는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어요. 곧 비가 쏟아질 것 같았죠. 윤희는 가게 구석에 앉아 무릎을 끌어안았습니다. 20년 전 그날처럼 모든 게 다시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박 여사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다가 벌떡 일어나 서재로 향했어요. 달빛이 창문 사이로 스며들어 먼지 쌓인 서류 캐비닛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죠. 박 여사는 떨리는 손으로 캐비닛 열쇠를 꺼냈습니다. 찰칵! 자물쇠가 열리는 소리가 고요한 서재에 울려 퍼졌어요. 20년 전 교통사고 관련 서류들이 누렇게 발에 있었습니다. 박 여사는 한 장 한 장 넘기며 읽어내려갔어요. 교통사고 조사보고서, 브레이크 결함 없음,
운전자 과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석훈이 가져왔던 보고서와 경찰 원본이 미묘하게 달랐거든요. 박 여사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다음 날 아침 박 여사는 20년 전 사고를 담당했던 경찰관을 수소문했습니다. 여보세요, 김 형사님이십니까? 저는 퀸즈그룹. 통화가 이어졌고 며칠 후 박 여사는 조용한 찻집에서 은퇴한 형사를 만났어요. 그때 그 사건 말씀이시죠? 백발의 형사가 커피 잔을 돌리며 말했습니다. 사실 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었습니다. 박 여사의 심장이 쿵 뛰었어요. 어떤 점이요? 브레이크 라인에 이상한 흔적이 있었거든요. 마치 누군가 손을 댄 것 같은. 형사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하지만 위에서 빨리 종결하라고 압력이 들어왔죠. 재벌가 사건이라 조용히 묻어야 한다고. 박 여사는 찻잔을 든 손이 덜덜 떨리는 걸 느꼈어요. 누가 그런 압력을 넣었죠? 당시 부회장이셨던 석훈 씨였습니다. 찻잔이 손에서 미끄러져 받침에 부딪혔습니다. 찰그랑. 도자기 부딪히는 소리가 날카롭게 울렸어요. 박 여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입안에서 철맛이 번져나갔죠.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박 여사는 떨리는 다리를 이끌고 찻집을 나왔어요.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지고 있었지만 세상이 온통 회색빛으로 보였습니다. 석훈이, 내가 형을 죽였구나. 그날 밤 석훈은 사무실에서 야근을 하고 있었어요. 똑똑.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나야. 비서의 목소리였어요. 석훈이 문을 열자 비서가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부회장님, 회장님께서 20년 전 사고건을 재조사하고 계십니다. 석훈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뭐라고? 김 형사도 만나셨고 검찰 쪽에도 연락하신 것 같습니다. 석훈은 책상을 탁 쳤습니다. 펜꽂이가 쓰러지며 펜들이 우르르 바닥에 굴러떨어졌어요. 안 되는데. 절대 안 돼. 석훈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만약 진실이 드러나면 살인죄로 감옥에 가게 될 게 분명했죠. 그가 쌓아온 모든 것, 회사 경영권, 재산, 명예가 한순간에 무너질 거였어요. 부회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석훈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야경을 밝히며 서 있었지만 그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죠. 회장님을. 석훈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어요. 잠시 요양을 보내드려야겠어. 건강이 안 좋으시니까. 비서는 그 말의 의미를 알아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시각 시장 생선가게에서는 윤희가 복순과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하지만 숟가락을 들었다 놓기만 반복할 뿐 음식을 입에 넣지 못했습니다. 윤희야, 밥 좀 먹어. 요즘 얼마나 마른지 봤어? 복순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응. 근데 입맛이 없네. 윤희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온통 석훈의 위협이 맴돌고 있었어요. 딸이 위험해. 내가 뭔가 해야 하는데. 윤희는 밤새 뒤척이다가 다음날 아침 결심했습니다. 석훈을 직접 만나기로요. 언니, 나 잠깐 나갔다 올게. 어디 가는데? 볼일 좀 보고 올게. 윤희는 가장 깨끗한 옷을 입고 집을 나섰어요. 절뚝거리는 다리로 버스를 타고 강남으로 향했습니다. 퀸즈그룹 본사 건물 앞에 섰을 때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저 높은 곳에 석훈이 있었죠. 윤희는 로비로 들어가려 했지만 경비원이 막아섰습니다. 어디서 오셨습니까? 저 부회장님을 뵙고 싶은데요. 예약 있으십니까? 아니요, 하지만 예약 없으시면 안 됩니다. 경비원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윤희는 로비 구석에 앉아 석훈이 나오기를 기다렸습니다. 1시간, 2시간. 시간이 흘러갔어요. 해가 기울어 저녁 노을이 유리창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석훈이 나왔어요. 윤희는 벌떡 일어나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도련님, 석훈은 윤희를 보고 얼굴을 찌푸렸어요.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제발 부탁 좀 들어주세요. 윤희는 석훈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사람들이 힐끗힐끗 쳐다봤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비켜. 창피하게. 도련님. 윤희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대리석 바닥이 차갑게 무릎에 닿았어요. 일어나. 석훈이 윤희의 팔을 잡아 일으키려 했지만 윤희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다 뒤집었을 테니 딸은 건드리지 마세요. 윤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가 회장님한테 가서 사고는 제 잘못이었다고 말할게요. 그러니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러니 제발 선아는 건드리지 말아주세요.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멈춰서서 이 광경을 바라봤어요. 석훈은 주변을 둘러보고는 윤희를 질질 끌고 비상계단으로 갔습니다. 쾅! 철문이 닫히는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정신 차려. 석훈이 윤희를 벽에 밀쳤습니다. 윤희의 등이 차가운 콘크리트 벽에 부딪혔죠. 내가 뭘 할 수 있는데? 형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석훈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착하게 입 다물고 있어. 그럼 딸은 안전할 거야. 하지만은 없어. 만약 회장님한테 뭐라도 말하면. 석훈이 윤희의 턱을 움켜잡았습니다. 그 애도 사고로 죽을 수 있어. 20년 전 형처럼. 윤희는 온몸이 얼어붙는 걸 느꼈어요. 이 사람아. 알아들었으면 꺼져. 석훈이 윤희를 밀쳤습니다. 윤희는 계단에 주저앉아 버렸어요. 철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비상계단에 메아리 쳤죠. 윤희는 그 자리에 앉은 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차가운 계단이 엉덩이를 시리게 만들었지만 느껴지지 않았어요. 머릿속은 온통 석훈의 말로 가득했습니다. 선아도 사고로 죽을 수 있어. 윤희는 떨리는 손으로 벽을 짚고 일어났어요. 절뚝거리는 다리로 계단을 한 칸 한 칸 내려갔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밤이 깊게 내려앉아 있었어요. 차가운 바람이 뺨을 핥히고 지나갔지만 윤희는 느끼지 못했죠.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가슴속이 텅 빈 것처럼 허전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윤희는 강가로 향했어요. 한강 다리 위에 섰을 때 물소리가 귓가에 들려왔습니다. 철썩철썩 파도가 다리 기둥을 때리는 소리가 밤 공기를 갈랐어요. 윤희는 난간에 기대어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검은 물결이 출렁이며 흐르고 있었죠. 저 속으로 들어가면 모든 게 끝날까요? 더 이상 아프지 않을까요? 윤희는 난간을 붙잡았습니다. 차가운 쇠가 손바닥을 얼게 만들었어요. 한 발을 들어 올렸습니다. 차가운 쇠난간이 손바닥에 닿는 순간 뼛속까지 시린 냉기가 전해졌습니다. 윤희는 아래를 내려다봤어요. 검은 물결이 출렁이며 흐르고 있었죠. 강물 위로 차가운 바람이 불어와 머리카락을 휘날렸습니다. 이렇게 끝내면 더 이상 아프지 않을까? 윤희는 난간을 붙잡은 채 한쪽 다리를 들어 올렸어요. 아래에서 철썩철썩 물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치 누군가 부르는 것처럼 들렸죠. 선아야, 미안해. 엄마는 끝까지 너를 지켜주지 못했구나.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윤희야. 뒤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발소리가 다다다 가까워지더니 누군가 윤희의 팔을 와락 붙잡았습니다. 나 줘. 윤희가 소리쳤지만
그 손은 절대 놓지 않았어요. 정신 차려. 내가 미쳤어? 복순이었습니다. 복순은 있는 힘껏 윤희를 뒤로 끌어당겼어요. 두 사람은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차가운 아스팔트가 등에 닿았고 복순은 윤희를 꼭 껴안았죠. 놔줘요. 제발 놔줘요. 윤희는 울부짖으며 몸부림쳤습니다. 하지만 복순은 더욱 세게 안았어요. 안 나. 절대 안 나. 복순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죽으면 내 딸은 평생 자기를 버린 엄마로만 기억할 거야. 윤희의 몸부림이 멈췄어요. 저는 가서 진실을 말해. 복순이 윤희의 어깨를 잡고 흔들었습니다. 내가 왜 선아를 만나지 못했는지,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말하라고. 윤희는 복순을 바라봤어요. 복순의 눈에도 눈물이 그득 고여 있었습니다. 내가 알고 있었어요? 당연하지. 나도 바보가 아니야. 복순이 윤희의 뺨을 감싸쥐었어요. 서윤이 첫 드라마 나왔을 때부터 알았어. 내가 그의 사진 보면서 우는 거. 윤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저는 선아한테 짐이 될 뿐이에요. 이런 초라한 엄마가. 짐은 무슨 짐이야? 복순이 소리쳤어요. 그 애가 방송에서 뭐라고 했어? 엄마 만나고 싶다고 했잖아. 복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애는 엄마를 찾고 있어. 20년 동안 기다렸다고. 그런데 내가 죽어버리면 어떻게 돼? 윤희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목이 메어서 소리가 나오지 않았거든요. 선아는 평생 엄마가 자기를 버렸다고 생각하며 살 거야. 그게 내가 원하는 거야? 복순의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윤희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그건 절대 원하지 않았습니다. 일어나. 가서 싸워. 내 딸 되찾아. 복순이 윤희를 일으켜 세웠어요. 윤희는 떨리는 다리로 간신히 섰습니다. 복순은 윤희의 어깨에 손을 올렸죠. 넌 혼자가 아니야. 내가 있잖아. 그 말에 윤희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윤희는 복순을 꼭 껴안았어요. 두 여인은 한강 다리 위에서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지만 이제는 더 이상 춥지 않았어요. 서로의 온기가 있었으니까요. 집에 가자. 그리고 내일부터 계획 세우는 거야. 복순이 윤희의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윤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요. 포기하면 안 됐습니다. 딸을 위해서라도 끝까지 싸워야 했죠. 두 사람은 천천히 다리를 건넜습니다. 절뚝거리는 윤희의 걸음을 복순이 천천히 맞춰주며 함께 걸었어요. 뒤에서는 강물이 여전히 철썩철썩 흐르고 있었지만 이제 그 소리가 무섭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주는 소리였죠. 하늘을 올려다보니 구름 사이로 별 하나가 반짝이고 있었어요. 윤희는 그 별을 보며 작게 속삭였습니다. 선아야, 엄마가 갈게. 조금만 기다려. 그 목소리는 차가운 밤바람에 실려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마치 딸에게 닿기를 바라는 간절한 기도처럼요. 다음 날 아침 박 여사는 오래된 비서실장을 불렀습니다. 20년 넘게 퀸즈그룹을 지켜온 최 비서였어요. 회장실 문이 조용히 열리고 백발의 최 비서가 들어섰죠. 부르셨습니까, 회장님? 앉으세요. 박 여사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무거웠습니다. 창밖으로는 겨울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와 책상 위 서리를 비추고 있었어요. 20년 전 그날 밤, 당신도 알고 있었죠? 박 여사가 최 비서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최 비서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회장님, 말해주세요. 이제는 알아야 합니다. 박 여사의 목소리에는 애원이 섞여 있었죠.
최 비서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시계 초침 소리만이 똑딱똑딱 회장실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부회장님께서 준석 도련님의 차량에 손을 댔습니다. 그날 저녁 정비소에 직접 지시하셨어요. 박 여사는 숨이 턱 막히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사고 후 경찰 조사도 모두 조작하셨습니다. 손녀 선아 양도. 그만. 박 여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떨구며 작게 말했죠. 계속하세요. 고아원에 유기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며느님께는 해외 입양 보냈다고 거짓말하라고요. 최 비서의 목소리도 점점 작아졌어요. 저는 그때 말렸어야 했는데 죄송합니다. 박 여사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습니다. 어깨가 들썩들썩 떨렸죠. 제 아들을 동생이 죽였다는 말이군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려 책상 위로 떨어졌어요. 서류가 물기를 머금어 얼룩이 번졌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박 여사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가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네. 당시 정비 기록과 통화 녹음이 있습니다. 최 비서가 봉투 하나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어요. 박 여사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서류와 USB가 들어 있었죠. 노트북에 USB를 꽂자 녹음 파일이 재생되기 시작했어요. 브레이크 라인을 좀 느슨하게 해. 사고처럼 보이게 해. 석훈의 목소리였습니다. 20년 전 목소리였지만 분명했어요. 박 여사는 노트북 화면을 응시한 채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녹음이 끝나자 회장실은 다시 고요해졌어요. 경찰에 넘기세요. 박 여사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회장님, 그러시면 회사가 상관없어요. 진실이 더 중요합니다. 박 여사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창밖을 바라보는 그녀의 뒷모습이 무척 작아 보였습니다. 제가 직접 신고하겠습니다. 그날 오후 경찰이 퀸즈그룹 본사로 들이닥쳤습니다. 석훈의 사무실 문이 벌컥 열렸어요. 이석훈 씨 살인교사 혐의로 체포합니다. 형사가 수갑을 꺼냈습니다. 찰칵. 차가운 쇠가 석훈의 손목을 감쌌어요. 잠깐, 이게 무슨 짓이야? 석훈이 소리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복도로 끌려나가는 석훈의 모습을 직원들이 멀뚱멀뚱 바라봤죠.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며 석훈의 얼굴이 사라졌습니다. 박 여사는 회장실 창문 너머로 경찰차가 떠나는 걸 지켜봤어요. 파란 경광등이 회전하며 빌딩 숲 사이로 멀어져 갔습니다. 이제 며느리를 찾아야죠. 박 여사는 코트를 걸쳤어요. 최 비서가 차를 준비했습니다. 검은색 세단이 시장 골목 입구에 멈춰 섰어요. 박 여사는 차에서 내려 골목 안을 바라봤습니다. 생선 비린내가 코끝을 스쳤고 상인들의 웃음소리가 귓가에 들려왔죠. 20년 전 며느리를 내쫓았던 저택과는 너무나도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박 여사는 절뚝거리며 골목 안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낡은 간판이 걸린 생선 가게가 보였습니다. 가게 안에서는 윤희가 생선을 손질하고 있었어요. 박 여사는 가게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죠. 윤희가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박 여사를 본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칼이 도마 위로 떨어졌어요. 어머님. 박 여사는 천천히 가게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윤희 앞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주변에 있던 복순과 다른 상인들이 깜짝 놀라 쳐다봤습니다. 윤희야. 박 여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구나. 윤희는 말을 잃었습니다.
재벌가 회장이 시장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었거든요. 어머님, 이러지 마세요. 윤희가 박 여사를 일으키려 했지만 박 여사는 고개를 저었어요. 내가 너무 큰 죄를 지었어. 박 여사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석훈이가 내 남편을 죽였어. 그리고 나는 내 말을 믿지 않고 너를 내쫓았지. 윤희는 숨이 막혔어요. 선아를, 우리 손녀를 고아원에 버렸어. 내가 그 사실을 몰랐단다. 박 여사는 윤희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거친 손이었어요. 한때 피아노를 치던 하얀 손은 온데간데없고 생선 비늘에 베인 상처가 가득한 손이었죠. 용서해다오. 제발. 박 여사는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윤희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20년 동안 쌓인 원망이 가슴속에서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박 여사의 떨리는 어깨를 보며 마음 한켠이 무너져 내리는 걸 느꼈어요. 일어나세요. 어머님. 윤희가 박 여사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두 여인은 마주보고 섰어요. 한 사람은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었고 다른 한 사람은 생선 비린내가 배어있는 암치마 차림이었습니다. 선아를, 서윤이를 만나게 해줄게. 내가 주선할게. 박 여사가 윤희의 손을 꼭 쥐었어요. 내가 엄마야. 내가 가서 만나야 해. 윤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이번에는 슬픔이 아니었어요. 20년 만에 찾아온 희망의 눈물이었습니다. 가게 밖으로 겨울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먼지가 햇살 속에서 춤을 추며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오랜 어둠이 걷히고 드디어 빛이 들어오는 순간이었죠. 박 여사는 그날 저녁 서윤을 저택으로 초대했습니다. 광고 계약 건으로 다시 만나자는 명목이었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죠. 검은색 차량이 퀸즈그룹 저택 정문을 통과했어요. 서윤은 차창 밖을 바라보며 묘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이 저택이 왠지 낯설지 않았거든요. 어디선가 본 것 같은, 꿈에서 본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죠. 현관문이 열리고 박 여사가 나와 있었어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회장님. 서윤이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두 사람은 응접실로 들어갔어요. 하얀 소파, 크림색 커튼, 샹들리에. 서윤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가슴속 어딘가에서 무언가 꿈틀거리는 게 느껴졌어요. 앉으시죠. 박 여사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떨리고 있었죠. 서윤이 소파에 앉자 박 여사는 오래된 앨범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이걸 보여드리고 싶어서 부른 겁니다. 박 여사가 앨범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가족 사진이 붙어 있었어요. 남자와 여자 그리고 어린 여자아이가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죠. 서윤은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당신 부모님이에요. 박 여사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그리고 이 아이가 당신입니다. 선아. 서윤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사진 속 어린 여자아이는 토끼 인형을 안고 있었고 그 눈망울이 지금의 서윤과 똑같았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당신은 내 손녀예요. 오선아. 박 여사가 서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20년 전 교통사고로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어머니는 내가 쫓아냈습니다. 박 여사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삼촌 석훈이 모든 걸 조작했어요. 사고도 당신 엄마에 대한 누명도 모두. 서윤은 말을 잃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해버렸죠. 제 엄마는 어디 계세요?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시장에 있어요. 생선 가게를
박 여사가 주소를 적은 메모지를 건넸습니다. 가서 만나세요. 엄마가 20년 동안 당신을 기다렸어요. 서유는 메모지를 움켜쥐었어요. 종이가 구겨지는 소리가 조용한 응접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용서를 바라지 않아요. 다만 박 여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서유는 듣고 있지 않았어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현관으로 달려나갔죠. 선아야. 박 여사가 불렀지만 서유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차에 올라타 운전기사에게 소리쳤어요. 여기요. 여기로 가주세요. 떨리는 손으로 메모지를 내밀었습니다. 차가 저택을 빠져나가 도심을 가로질렀어요. 화려한 빌딩들이 점점 멀어지고 낡은 골목길이 가까워졌습니다. 서윤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어요. 쿵쾅쿵쾅. 귓가에까지 심장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죠. 차가 시장 골목 입구에 멈춰 섰습니다. 서윤은 문을 박차고 뛰어내렸어요. 하이힐을 신은 발로 골목을 달렸습니다. 똑똑똑. 하이힐이 아스팔트를 두드리는 소리가 골목에 울려 퍼졌어요. 생선 비린내가 코끝을 스쳤고 상인들의 목소리가 귓가를 채웠지만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메모지에 적힌 간판이 보였어요. 낡고 허름한 생선 가게였습니다. 서유는 가게 앞에서 멈춰 섰어요. 숨이 턱턱 막혔습니다. 가게 안에서는 앞치마를 두른 여인이 생선을 손질하고 있었어요. 등이 굽어 있었고 머리카락은 희끗희끗 새어 있었죠. 저기요. 서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윤희가 고개를 들었어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졌어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죠. 선아야. 윤희의 입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손에서 칼이 떨어져 도마를 탁 쳤어요. 서윤은 한 걸음 한 걸음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윤희를 가까이서 바라봤어요. 주름진 얼굴, 거친 손, 생선 비늘이 묻은 앞치마. 엄마세요? 서윤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윤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정말 미안해. 윤희가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쩔뚝쩔뚝, 절뚝거리는 걸음걸이였어요. 왼쪽 다리가 불편한 게 한눈에 보였죠. 그 순간 서윤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무릎이 바닥에 닿았고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갔어요. 엄마. 서윤은 윤희의 다리를 끌어안았습니다. 거친 청바지 천이 뺨에 닿았고 생선 비린내가 코끝을 스쳤지만 아무것도 신경 쓰이지 않았어요. 으흑.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20년 동안 참아왔던 모든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죠. 윤희는 떨리는 손으로 서윤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선아야. 우리 선아. 두 사람은 시장 한복판에서 서로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멈춰서서 바라봤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복순도 가게 구석에서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고 있었죠. 겨울 햇살이 가게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어요. 먼지가 빗속에서 춤을 추며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엄마. 다리는. 서윤이 윤희의 다리를 보며 울먹였어요. 괜찮아. 엄마는 괜찮아. 윤희가 서윤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잘 커줘서 고마워. 서윤은 윤희를 꼭 껴안았어요. 엄마 사랑해요. 정말 사랑해요. 엄마도 사랑해. 두 사람의 울음소리가 시장 골목을 가득 채웠습니다. 20년 만에 찾은 모녀의 눈물이었죠. 겨울 하늘은 맑게 개어 있었고 구름 한 점 없이 푸르렀습니다. 마치 축복하듯이요. 3개월이 흘렀습니다. 시장 골목은 봄 기운이 완연했어요.
벚꽃이 만 개의 하얀 꽃잎이 바람에 날리며 골목 구석구석을 채우고 있었죠. 생선가게 앞에는 줄이 길게 늘어서 있었습니다. 아줌마, 여기가 그 유명한 가게 맞죠? 네, 맞아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윤희는 환하게 웃으며 손님들에게 인사했어요. 예전과 달리 얼굴에는 생기가 돌았고 주름 사이로도 웃음꽃이 피어났죠. 가게 안쪽에서는 서윤이 앞치마를 두르고 생선을 포장하고 있었습니다. 어머, 진짜 이서윤이다. 사진 좀 찍어도 돼요? 손님들이 환호성을 질렀어요. 네, 물론이죠. 서윤은 손님들과 함께 사진을 찍으며 밝게 웃었습니다. 카메라 셔터 소리가 찰칵찰칵 가게 안을 채웠죠. 재회 소식이 알려진 후 시장은 하루가 다르게 변해갔어요. 서윤이 SNS에 올린 사진 한 장이 시작이었습니다. 엄마와 나란히 서서 생선을 손질하는 사진이었죠. 20년 만에 찾은 우리 엄마.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그 글 아래로 댓글이 폭발적으로 달렸어요. 눈물 나요 유유. 진짜 가슴 찡해요. 엄마 손 보세요. 얼마나 고생하셨을까. 조회수는 순식간에 1,000만을 넘어섰습니다. 방송사에서 인터뷰 요청이 빗발쳤고 신문 일면에 두 사람의 이야기가 실렸죠. 고아 출신 톱스타 20년 만에 엄마 찾다. 시장 생선가게에서 피어난 기적. 기사가 나간 다음 날부터 시장에는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서윤을 보러 온 팬들이었지만 점차 윤희의 삶에 감동받은 사람들로 바뀌어 갔습니다. 아줌마, 존경합니다. 정말 대단하세요. 젊은 여성이 윤희의 손을 꼭 잡았어요. 아니에요. 저는 그냥 엄마일 뿐이에요. 윤희가 수줍게 웃었습니다. 복수는 가게 옆에서 파전을 붙이며 흐뭇하게 바라봤죠. 윤희야, 우리 가게도 덩달아 장사 대박이야. 언니 덕분이에요. 언니가 아니었으면. 윤희가 복순을 꼭 안아줬어요. 두 사람은 서로의 등을 토닥이며 웃었습니다. 봄 햇살이 두 여인을 따스하게 감싸 안는 것 같았죠. 어느 토요일 오후였어요. 가게 문 앞에 검은색 세단이 멈춰 섰습니다. 박 여사가 차에서 내렸어요. 손에는 큰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죠. 어서 오세요, 어머님. 윤희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박 여사는 가게 안을 둘러봤어요. 손님들로 북적이는 모습이 정겹게 느껴졌습니다. 장사 잘 되는구나. 덕분이에요. 선아가. 서윤이가 홍보를 해줘서요. 그래. 박 여사가 서윤을 바라봤습니다. 서윤은 손님에게 거스름 돈을 건네주며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할머니. 서윤이 박 여사를 발견하고 달려왔습니다. 오셨어요? 응. 너희 보고 싶어서. 박 여사가 서윤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세 사람은 가게 뒤편 작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윤희가 끓인 된장찌개 냄새가 구수하게 퍼져나갔죠. 맛있다. 역시 윤희 손맛이야. 박 여사가 숟가락을 들며 말했어요. 예전에도 이렇게 잘 끓였는데 내가 몰라봤지. 어머님, 이제 다 지난 일이야. 앞으로 잘 살면 되는 거지. 박 여사가 윤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윤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미소 지었어요. 가슴 한켠이 따스하게 데워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서윤은 매니저에게 전화를 받았어요. 서윤아, 큰일 났어. 무슨 일인데요? 너희 엄마랑 재회 스토리 영화로 만든대. 대형 제작사에서 컨택 왔어. 서윤은 핸드폰을 꼭 쥐었습니다. 정말요? 응. 내일 당장 미팅 잡혔어. 대박이야, 대박. 매니저의 목소리가 들떠 있었어요. 서윤은 가게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엄마, 엄마. 왜 그래, 선아야? 우리 이야기가 영화로 만들어진대요.
윤희는 멈칫했어요. 영화를? 네. 할머니도, 복순 이모도, 엄마도 다 나올 거예요. 서윤이 윤희를 껴안았습니다. 빙글빙글 돌며 웃었죠. 윤희도 덩달아 웃음을 터뜨렸어요. 복순이 옆에서 박수를 쳤습니다. 아, 우리도 영화배우 되는 거야? 그렇죠. 언니도 나와야죠. 가게 안이 웃음소리로 가득 찼어요. 그날 밤 윤희는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서윤이 뒤따라왔죠. 엄마, 여기 앉아요.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서울 야경을 바라봤어요. 불빛들이 별처럼 반짝이며 도시를 수놓고 있었습니다. 선아야. 네, 엄마. 행복하니? 윤희가 서윤을 돌아봤어요. 달빛이 윤희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해 보였죠. 네, 정말 행복해요. 서윤이 윤희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엄마는요? 응, 엄마도 행복해. 윤희가 서윤의 손을 꼭 잡았어요. 거친 손과 보드라운 손이 꼭 맞잡혔습니다. 20년이 걸렸지만 결국 여기까지 왔구나. 윤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고마워, 선아야. 엄마를 찾아줘서. 아니에요. 제가 더 고마워요. 서윤이 윤희를 껴안았습니다. 엄마가 포기하지 않고 살아줘서.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와 머리카락을 간지렸습니다. 밤하늘에는 별들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죠. 며칠 후 포털 사이트 메인에 기사 하나가 떴어요. 톱스타 이서윤, 오윤희 모녀 스토리, 영화화 확정. 20년 만에 기적, 스크린으로 만난다. 기사 사진에는 시장 생선가게 앞에서 나란히 서 있는 윤희와 서윤이 담겨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윤희는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지만 그 얼굴에는 세상 어떤 보석보다 빛나는 미소가 피어나 있었죠. 봄바람이 골목을 지나며 벚꽃잎을 날렸습니다. 하얀 꽃잎이 눈처럼 흩날리며 두 사람 주위를 감싸 안았어요. 마치 축복하듯이요. 20년이라는 긴 겨울이 지나고 드디어 찾아온 봄이었습니다.